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이 아니고 지금은 두 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한 한결의 기자는 한결에서 약간 좀 늦고 있네요. 예,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 김건희 씨 특검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뜻인지 좀 말해봐요. 최상병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 최상병 특검법이 이종호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종호가 있으니까 이제 김건희 씨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이 많이 있잖아요. 의심이 된다. 네. 그거 아니면 최상병 사건 처리에 있어서 그렇게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서류를 그 다음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언론 브리핑 취소하고 국회 설명 일정 다 취소해버리고 갑자기 또 8월 2일에 멀쩡했던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너 이 항명했지 집당을 항명하려고 그랬지 거의 국가 반영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대들었지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7월 31일과 8월 2일에 이상한 행적들에 이종호라는 카톡에 그 사람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거는 팩트고, 그렇죠. 그 경로 이유를 이제 우리가 추정하고 추론하는 가운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볼 거는 이종호 씨가 등장하면서 이거는 이제 사모님께서 좀 관련돼서 뭔가 더 남편분에게 얘기를 했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제 요거를 이제 확인해서 찾아보자. 이게 바로 그 특검의 그렇죠. 골자이고, 결국은 그게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의 끝이나 모든 상황의 시작이나 모든 상황의 중간에는 전부 다 김건희라는 이름이 있다. 이제 이거죠? 그거에다가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거는 또 이것도 이종호 씨와 그렇죠. 연관이 돼 있으니까. 두 개 다. 네. 명품백 수수, 네. 인사 개입 의혹, 네. 공천 개입. 그다음에 공천 개입 의혹, 양평도 있고.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네. 이거는 대선 전부터 계속 네. 있었던. 아까 그 최상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관 마약 사건에서도 또 VIP가 등장을 하니까. 마약 사건도 있고 양평도 있고 하여튼 많네요. 엄청나게. 알겠습니다. 김한 기자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정치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발의돼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하고 그 순서대로는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나라 평론가? 그렇겠죠. 별다른 중요한 어떤 무슨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것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고,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정 시간 이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종결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종결 표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 것인데,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은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럼 다시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돌아오면은 이것도 이제 모든 얘기에서 계속 하는 얘기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얘기 한참 하고 그런 국면으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마도 되겠죠. 예. 그 한동훈 당대표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김한 한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들 아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키가 커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과정이 카메라 일부러 안 찍었는데 다 그 조각조각 다 카메라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들어갔어요? 네, 조금씩 다 들어갔어요. 김민아 평론가만 일부러 집중적으로 잡았는데? 근데 그 밑에 머리가 다 지나가는 게 다 들어갔어요. 머리가 지나갔구나. 키가 커가지고. 81입니다, 제가. 숙이란 말이야. 181? 네. 늘 겸손하게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겸손하면 되는데 키가 커가지고 안 됩니다. 네. 181, 그 181이네. 그 181이야? 1cm밖에 차이 안 나네. 그 181? 181입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 만나봤어요? 비슷하던가요? 미남자. 예, 미남자. 네. 비슷해. 키 재봐야 되는데. 제가 더 클 것 같은데, 훨씬. 예. 훨씬? 중학교, 고등학교 때 키 막 서로 재보고 그러잖아. 그렇죠. 네가 커, 내가 내가 커. 커. 예, 하죠. 중딩 수준에서 빨리 벗어납시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남자들 입장에서 네. 키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솔직히 나는 키가 작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도 작아. 160이 안 되는데 네.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170만 넘으면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아, 괜찮잖아요. 다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네. 특별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170 넘으면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신경 안 쓰고 살죠. 근데 그거에 굳이 그거를 신경을 나이 왜 쓰지? 50이 된 사람이 그거에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죠? 어떤 방식으로 어렸을 때는 신경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는 특정 연령대가 있는데 신경을 그렇지. 쓰는 뭐 연령대가 제한이 있을 텐데 그 이후에도 내가 도저히 그거를 포기를 못한다. 네. 이거는 그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175 정도 되면 표준이잖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 그렇죠, 표준보다 일반적인. 더 네. 나은 건데 그걸 갖다가 뭐 몇 센치 더 올리려고 막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게 과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첫 번째. 또 저는 그 다른 신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뭐 아닌 거를 막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 남성분들은 그 정도까지 한다는 거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이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마다 거죠. 뭐 차이는 사람마다 있겠지만 있지. 어쨌든 그 부분에서 뭐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 때문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오히려. 그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에 그냥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콤플렉스도 있는 네. 상태가 아닌가. 아니면 이제 본인이 그거로 관련해서 미디어 릴리스를 몇 번 해봤는데 네. 너무 좋은 거지. 이 반응이. 이 반응이.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뭐 넥타이 들고 가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네, 네. 우리가 보기에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왜 이러는 거야? 유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본인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 그거는 저는 예, 충분히 이해해. 만족감이 있는. 아, 왜냐하면 예. 두 가지 다 겹치기 때문에 음. 저도 흑채가 이렇게 잘 나왔을 때 있잖아요. 굉장히 만족해요. 좋습니다. 기분이 흡족해.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아 오늘 흑채를 좀 별로야? 제대로 안 발라줬어. 요새 최근에 흑채를 아끼시더라고 스타일리스트가. 하나 네. 사다 드리고 좀 편하게 네. 해달라고 하세요. 집에서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오늘은 좀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런 거를. 저도 날씬해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대표 좀 부러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아. 날씬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몸은. 그렇죠. 그런 네. 점이 부러운데, 근데 또 날씬한 것에 대한 또 우려가 좀 있는지 몸을 항상 키우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지난번에 벌크업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때 보면은 이제 네. 운동기구 같은 거 집무실에 놓고 이런 걸 보면은 근데 그냥 마른 스타일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에 비해서 제가 그래도 좀 안심하는 거는 이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머리는 좀 풍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해야 됩니다. 네. 그런 말씀은 상가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네. 아직 방심은 좀 이릅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 아직 어리니까. 예. 집안의 유전자라는 것도 풍성한 것들이 그냥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얘기 일단은 해봤어요. 네. 이걸 국정조사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근데 팩트나 뭐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박지원 원장이 그 이야기, 박지원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선 전 의원이 어디 기관장이 내정이 됐대. 그러니까 입을 또 다물어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이제 기관장이 내정이 되고 기관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 텔레그램이 안 나오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니까. 안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예.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김민아 평론가하고 같이 무슨 텔레그램을 했어. 근데 그 텔레그램 한 거를 내가 어디 최경영 기자한테 제보 형식으로, 제보는 아니지만 네. 뭐 명확히 제보는 아니라도 네. 하소연하면서 이제 보여줬어요. 보여줬어. 그래서 본인이 그걸 이제 찍어놨어요. 예컨대. 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공익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예컨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어떤 범죄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게다가 이제 이 분은 정치하는 분이거나 뭐 기자거나 이런 분이라고 그렇죠. 하면,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적으로 그게 공익적으로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해야죠. 보통은 보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만약에 자기가 봤으면 무조건 보도를 하는 또 거고. 이제 증빙 자료 같은 거를 이제 보통 캡처본이 있으면 캡처본. 그거는 100%. 그러니까 그거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기관장이 됐어. 예를 들면 네. 내가 좋은 걸 얻어내서 아니 이건 좀 말하지 말아주세요. 예컨대 이제 직접 취재원은 아니더라도 취재원의 원인 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원해 나는 속으로는 그런 경우에 최경영 기자가 만약에 정치인이거나 기자라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예. 이걸 공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100% 공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김영선 의원처럼 판사를 하고 오선을 하고 굉장히 수존물을 먹을 정도로 권력에 대한
어떤 자리에 강하죠. 대한 집착이 네. 강한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자리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이제 성격이 막 다를 거 아니에요,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뭐 그냥 야 이거는 공익적이고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보여줄 것 보여줄 것 같은데. 같고. 자, 여기 우리 한겨레의 그 신뢰도 네. 1위라고 하는 네. 예. 그거를 지면서. 보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관계를 내가 얼마나 증명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러니까 이제 결정되는 캡처본 거고. 나한테 있고. 캡처본 있으면- 보여내는 거 정도는 괜찮잖아요. 캡처본 있으면 뭐 그거는 보도를 안 할 이유가 이유가 없죠. 없지. 그건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전원을 바탕으로 해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그렇죠. 전원이 익명이라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아니 이준석은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한데 네. 첫 보도나 이후에 이제 그거를 봤다는 사람이 여럿 있고 이준석도 그거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직접적으로 내가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뭐 어디서 뭐 이거를 이제 진술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는 있긴 한데 만약에 그게 기사 요건으로 구성이 되면 뭐 보도를 하지 않을 까닭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보세요. 그 말을 처음에 하려고 꺼냈던 김영선 전 의원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기관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그렇죠. 건으로 인해서. 이 건으로 인한 것 같아요. 입을 다물어라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2년 내내 괴롭혔던 그 성매매 2013년도에 있었던 두 건에 대해서 다 무혐의가 또 최근에 갑자기 이제 결론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교롭게. 말들을 공교롭죠 아주 그 말들을 했던 그 두 사람은 사실은 이게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사실은 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과 별개로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남들에게 알려줬잖아요. 보여줬고 나 말도 했고 인터뷰도 했고 그리고 캡처본도 있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는 기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들이 입을 다물었다는 건 사실 또 하나의 은폐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결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근데 회사에서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뭐 그걸 못하게 그렇진 하는 않아요? 언론은 없죠.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그 증거가 유출될 가능성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뭐 정책적으로 단수가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의 그렇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이제 말하자면 내가 직접적으로 획득한 게 아니면 사실 오염될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우려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텔레그램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그 사진의 실물을 입수를 하면 그거를 보도하지 않을 언론은 사실 없죠. 지금 아니 근데 뭐 언론이 문제가 아니고 이준석은 근데 왜 가지고만 있을까? 아니면 자기가 말했던 걸 확보를 했을까요? 캡처본을 확보를 했을까? 아니면은 뭐 보기만 한 것일까? 요거는 이제 확실치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인터뷰대로 보기만 한 건지 뭐 요거는 모르겠는데 봤다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있다. 있지 않나요?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도? 책임감도 그렇게 어떻게 해야죠. 보세요? 있어. 그렇게 해야지 예. 이렇게 불분명하게 처신하면 안 된다고 예, 보고요. 처신 자체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이 예. 어쨌든 보수의 새로운 어떤 리뉴얼 이런 거를 내걸고 어쨌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야말로 보수의 아킬레스건인데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애매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과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미래의 문제도 있겠지만 미래의 문제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 드렸는데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 이제 대결 구도에서 결국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다 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관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애초에 이게 왜 텔레그램 이 얘기가 세상에 나오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래저래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지역구로 옮기라고 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예. 개혁신당으로 옮겨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 과정에서 개혁신당 쪽으로 이게 들어가면서 그게 취재의 소스가 돼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추정하기로는. 그렇죠. 추정하기로는 그래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이 됐습니까? 개혁신당에서? 안 됐거든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이 안 되는데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관여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 이준석 전 의원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랬을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에서 꽂으려고 했던 사람이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으면 개혁신당은 어차피 예를 들면 비례 1번이나 뭐 이런 거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누구를 배치해가지고 승부를 볼까라는 계산에서 김건희 여사 저쪽에 공천 받아갖고 이 사람이 밀려나서 불이익 봤다. 이걸로 크게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구도가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중에 북등 상태로 방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의 추정의 평론가로서.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준석 의원이 내가 그 당시에 이러저러한 판단을 했고 이러저러하게 했다라고 다 털어놓는 게 사실은 자기한테 100% 유리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뭘 설명해야 되냐면 지방선거 때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일 때 그렇지. 그때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없었습니까? 이 질문이 뒤따라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준석 의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네. 내가 다 잘랐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때는 압력에 굴했다든지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준석도 연관돼 있을 수 있다.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라는 거를 본인 입으로 막 점화를 막 시켜서 좋을 게 없다. 막 점화를 시켜서 본인이 막 이렇게 이슈를 푸시하는 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이 계산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혼자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늘이 9월 11일입니까? 9월 11일이죠. 네. 내일이 9월 12일인데 내일 지금 한다는 거예요. 항소심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일 케이스가 두 개예요. 네. 방조범이 된 손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손모 씨가 유죄가 나올 케이스, 무죄가 나올 케이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죄가 나올 케이스에 국민의힘이 좀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오는 워딩들이 유죄가 나와도 손모 씨와 김건희 씨의 케이스는 다르다. 제 말이 그래요. 손모 씨보다 김건희 씨가 훨씬 더 지금 그 개입이 많이 돼 있어. 손모 씨랑은 비할 바가 아니야. 일단 저는 유죄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유죄가 나올 것 같다. 손모 씨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공수장 변경까지 하고 지금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판사님이 얘 방조범인데 왜 너 그동안 기소 안 했어? 뭐 이러면서 내지는 이게 분명히 유죄 심증이 가는데 이런 뉘앙스를 풍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미리 맞아요. 밑밥을 까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 조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이제 그 다음이죠.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손모 씨보다 훨씬 더 관여도가 깊고 돈도 더 많이 넣고 실제 이득까지 다 얻어버린 손모 씨는 이득을 못 얻었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득을 많이 얻은 걸로 나오잖아요. 23억인가 뭐.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끝까지 우기고 억지 부릴 수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기소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소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위가 너무 서슬해 퍼렇고 주변이 너무 이렇게 깜깜하게 나를 다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딱 뭔가 이거 휘어잡고 예컨대 나만 믿어. 나는 굴하지 않아. 이러면서 하라 그러면은 밑에서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검찰총장 새로 임명되는 그 사람은 심우정은 실질적으로 전혀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그걸 막으라고 사실은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 다름을 계속해서 부각하면서 보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수면 아래로 내려놓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제가 세 가지로 좀 사실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네. 김한 기자도 잘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행태가 통정매매나 이상거래를 그 계좌로 했느냐 안 했느냐. 김건희 같은 경우는 102건의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거는 102건에 한 48건을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 계좌로 한 거니까 요거는 통정매매 이상거래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아주 짙습니다. 그리고 3,300원에 8만 주 매도하셈, 예? 그 김호준 씨가 브라보콘 뭐 12시에 만나요. 12시. 브라보콘. 예, 이게 전형적인 이제 통정매매죠. 그렇죠. 심지어는 그걸 판결문에 썼어. 그렇죠. 들어가 있죠. 판결문에 썼어. 3,300원에 8만 주. 이거는 김건희 씨 엿먹으라고 쓴 거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판사가. 이런 행태. 두 번째 돈의 액수. 근데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손모 씨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지만 우리가 자산이랑 비교를 해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몇 %를 투자를 했는지. 김건희 씨는 추정치가 거의 60%를 투자를 했어.
자기가 한 60억에서 70억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3, 40억을 투자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몰빵을 한 거야. 그리고 주범과의 관계. 권오수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20년 지기 아닙니까? 본인이 그랬잖아. 20년 지기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 비교가 돼? 비교가 안 돼. 국민의힘 말이 맞아. 행태, 돈의 액수, 자산과의 규모, 예? 그 다음에 주범과의 관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밀착성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그 단편적인 어떤 증거들.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검찰 이제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 판결문에도 김건희 씨의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미 적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을 두고 이제 이 사건을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금 심은정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검찰 수뇌부에 걸려 있는 역할일 거고.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그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수준처럼 규명된 것도 있고 덜 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다 위법성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뭐 양평고속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세간의 의혹들을 종합하면 현직이 돼서도 개입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직무에 이제 말하자면 개입을 한 사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을 해서 그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오면 특검이라든지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여론이 분출되는 시점부터 사실 이 수사가 굴러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네. 뭐 내일 판결이 나오고 특검법이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들에서도 여전히 뭐 김건희 여사는 활동을 재개했고 비공개라고 하면서 무슨 대통령처럼 다니면서 소방대원들 격려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마포대교의 사진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 재밌더라고. 네. 제가 어제 가을 여행지로 마포대교 추천했는데 바로 네. 또 마포대교에 가서 생명의 소리 10일 날에 자살 예방의 날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자살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한국이. 예. 근데 그렇게 자살을 유도하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에 혹시 이 정부가 어떤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오히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동자들 건폭으로 내몰고 극한 무한 경쟁으로 치닫게 하고 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랄지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는 사회주의로 내몰고 반국가 세력으로 내몰고 그런 자들이 누구냐?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비공개 일정이라고 하고 이제 기자들 데려가서 사진 찍어갖고 릴리스를 할 거면 아침에 풀단에 일정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 일정 공개를 안 하고 어차피 기자는 다 데려갈 거면서 그거를 그렇죠. 무슨 비공개 방문을 했다라는 제목을 한 줄 넣으려고 그게 다 연출된 사진이 나오는데 비공개 너무 방문을 했다 연출됐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제가 찾아놓은 게 있으니까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나오네요. 아, 지금 나옵니까? 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야, 이게 생명의 전화야. 이게 늘 잘 24시간 개통돼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그 명품백 수사심의에서 무혐의 나고 검찰에서 무혐의 내주고 그러니까 불기소 권고하고 무혐의 내주고 뭐 이것저것 이제 본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련의 행위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용감하게 지난번에는 남편하고 같이 인사도 안 하더니 이제는 공개 행보 나서고 추석에 또 인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게 참 민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어요. 지금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회가 또 이제 열린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저런 행동은. 그렇죠. 예, 그리고 12일 날 권오수 관련해가지고 그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재판 나와도 나 신경 안 써. 나는 이미 면죄부 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제 검찰총장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태도거든요. 사실 저 태도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분이 저런 식으로 공개 행보하면서 나 그동안 많이 참았어. 나 이제 너무너무 몸이 근질거려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내비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뭔가를 해보려고 우리들에게 선전포고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어제 보면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용산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 지금 잘안 마비됐다 되고 있죠. 이거를 새삼 느끼는데
뭐냐면 이제 김건희 씨가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도 없이 또 등장을 하고 또 좀 더 문제가 불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다시 또 자맹을 하고 이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제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추석 의료대랑 관련된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대책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2주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사실상 리바이벌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대통령실이라면 대통령이 아주 박살을 내줘야 됩니다. 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아니래? 2주 전에 갖고 왔던 안을 똑같이 갖고 와? 나보고 뭐 장관이 했던 얘기 똑같이 또 하라는 거야? 이렇게 박살을 그렇지. 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 2주 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뭐 여야 의정협의체도 꾸린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책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 부분을 하고 그 부분도 그 부분인데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을 통해서 대통령이 추석 의료 대란이라든지 지금 응급실 의료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세적인 입장을 냈다가 어제 용산의 첫 번째여야 돼요. 그 어제 용산과 언론과의 관계에서 보면. 근데 어제 저 김건희 씨가 비공개라고 얘기하면서 저 행보를 하면서 이게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예. 뭐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미 보수 언론에서도 영부인이 아니라 영부남이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소한의 뭐 현실 인식이라든지 정무적 판단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씨가 왜 갑자기 또 등장을 했는지 이 부분은 뭐 본인이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저게 지금 용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마포대교에 가서 저걸 했다라는 게 우리가 무슨 지금 언론이 통제된 1970년대나 80년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게 김건희 씨의 개인적 만족 외에는 무슨 말하자면 용산의 행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예. 저거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보면 사실 용산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새삼 듭니다. 예. 개인의 만족 외에는 무슨 효용이 있느냐 그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싫어도 마포대교에 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건가요? 우리가 싫어서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예. 저도 보면서 예. 이게 무슨 일정이고 무슨 행보냐 이런 의문이 들었고 아까 포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이 거기 있는 생명의 전화를 이렇게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바라보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그 전화에 대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저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이 치안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겁니까? 지금 용산에서 이 정책의 실질적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선 경찰들이 그 지도를 받는 어떤 하위 직군에 있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즉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영부인은 그냥 이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이지 공식적인 어떤 업무를 맡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포즈는 왜 저런 것이며 저런 사진이 왜 나오는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고려사항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고려사항이 없는 거냐? 본인이 이 사진이라든가 홍보 활동을 주도하고 있고 그렇지. 본인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면 그러면 이런 사진 나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철딱서니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추석 필리버스터가 저는 싫어요. 아니 추석 필리버스터 추석 필리버스터를 한대잖아요. 지금. 누가 저 듣기나 하고 보기나 한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얼마나 싫겠어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최상병 특검법 12일 날 본회의 상정한다고 그랬고 사실 12일 날 그 항소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고 난 다음에 분명히 이제 이걸 가지고서 올려야 될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될 당위성이 훨씬 더 커질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막 온몸으로 막고 있잖아요. 예. 곽규택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부장검사 출신. 그렇죠. 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해서 옷을 벗고 그다음에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이걸 했어요. 네, 변호사. 네, 변호사를 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자기 형이라고 하는 그 영화 만든 사람이거든요. 형이. 예. 그 곽경택 감독의 이름을 등에 업고 사실은 이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정권에 충성하기로 이제 맹세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앞집 살았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잘 알아요 그 집을. 그 영화처럼. 예, 예. 근데 예. 어쨌든 그분이 옛날에 검사하고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아, 그래요? 말하는 수준이나 말하는 거나 상대하고 싸우는 건 이걸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분이 정청래 의원이랑 서로 싸우면서 제정신이냐 아니냐 막 그러고서 막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여사를 지켜야 된다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강해가지고 정상적인 판단들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일환으로 이번에 추석에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필리버스터 하면은 솔직히 국민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지.
실제 그거를 보든 안 보든 간에 이거 도대체 아무 의미도 없는 필리버스터 왜 하냐.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한다고 결정되는 자기네들끼리도 순서 정해가지고 누구누구 할 사람도 없는데 할 말도 없는데 또 몇 시간을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쓸데기 없는 짓을 하면서 온 국민과 자기네들 스트레스 상황에 몰아넣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해가 안 가요. 세 분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킬 수 있나 없나의 문제에서 특히 이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지킬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물론 정권이 유지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권이 바뀌면 이걸 본, 이 수사 기록을 본 검사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지금. 예? 지금 미국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인천으로 발령 간 사람도 있고, 예? 법원에서 공소유지를 했던 사람도 있고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 예? 네.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건을 아주 촘촘히 알고 있고, 그리고 뉴스타파나 한겨레에서 보도된 것 이상의 것을 검사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검사들이 안 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거는 검사들은 플랜 B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 이게 안 까일 거라고, 그리고 검사들이 스스로 자복하지 않을 거라고 왜 생각을 하지? 어떻게 그렇게 그런 황당무계한 멍청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저는 대통령 말 중에 그게 제일 기분 나빴어요. 네. 딱 두 가지가 기분 나빴는데 네. 첫 번째,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소환조차 못한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아직도 니네는 목매냐, 이런 취지를 대통령이 그렇죠. 한마디 했고, 네. 또 하나 최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아무런 외압이 없었다는 게 자연스럽게 밝혀졌는데도 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또 이걸 하냐, 이 두 가지 말이 정확히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검사나 그걸 알고 있는 수사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척이 없지. 얼척이 없어. 얼척이 없지.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추석 때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걸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네. 지역구 가가지고 자기네들도 다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스탠스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3자 특검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한동훈 대표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가 이걸 통과시키려고 지난번에 처지 발언 이후에 네. 매우 궁박해져 있어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좀 협의를 많이 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뭐 안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본회의는 통과될 게 뻔하고 대신에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분명히 또 기각시킬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제의하고 그 일련의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 중에 이 중요한 판결 선고 하나만 나와버리면 이제 끝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게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해도 아유, 안 돼요. 안 되는 게, 무혐의 처분을 하려면 검사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검사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 이게 직권남용이야. 야, 이렇게 증거가 많았는데 네가 뭐라고 사인을 해? 근데 그 사인을 하는 사람은 평검사하고 부장검사야. 자기 주임 검사가 이제 자기 이제 사건이니까 그렇지. 해야 되지. 그리고 그 위에 부장. 그렇죠. 주임하고 부장검사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앞날이 구말리인데 창창한데 왜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합니까? 그렇죠. 1, 2년 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네. 네, 뭐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이제 뭐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 거잖아요. 당선 기준으로 아직 절반이 안 됐지만, 사실 어쨌든 뭐 단죄 권력에서 기울 잡는 권력은 없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서 사실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면 그 사실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뭐 더디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그럴 거야, 이런 감으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 말씀하신 전혀 것처럼 감이 아니야.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긴 기간 동안 그 사실 뭐 1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 이 용어를 만들어낸 것도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의 분석을 통해서 그게 드러난 거고, 지금 이제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뭐 그렇다라고 놓고 보면 이 문제는 결국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검사가, 어떤 판사가 이걸 어떻게 뭐 요리해서 처리할 수 있지? 이런 저는 국면은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검사들 내부에서도 이거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그게 중론이에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이치모터스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김건희 씨를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뭐 7, 8개 지금 의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 3개는 아직 좀 발전이 빌드업이 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근거로 하겠죠. 이거는 사실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나올 만한 것들을 추려서 그거를 놓고 이 김건희 또 이거를 패키지로 포괄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다시 야당 입장에서는 전술적으로 그러면 요것만 하자. 요것만 할 거냐? 확실하게. 네, 아니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간다. 이렇게 갈 거냐? 뭐 이런 전략들을 이제 나뉠 수는 있겠죠. 예.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홍보해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 연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따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예,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KTV 그거 자료 인용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 풍자했다는 이 유튜브 채널. 네. 이걸 아예 그냥 말살 채널 폐쇄까지 그냥 추진을 했었군요. KTV 측에서. 이게 예, 그냥 충성 경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충성 경쟁이지. 일단 예. KTV가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폐쇄합니까? 유튜브 채널은 구글에서 관리하는 건데 예. KTV가 그 채널을 폐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겠다라는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일단 일머리가 없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오바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이 폐쇄 이유로 삼고 있는 게 자기네 화면을 무단으로 갖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최경영 선배도 오래 방송사에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채널에 우리 거 무단으로 왜 썼어? 너 돈 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는 게 일의 그렇지. 수술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를 갖고 민형사상 왜 형사상 소송을 겁니까? 형사소송을 겁니까? 이거는 민사적인 문제지.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KTV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우리도 맨날 다 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더라도 최종 아웃풋인 영상 결과물에 대해서는 네. 본인들의 저작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는 있어. 네.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누가 도용해서 썼다라고 또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 왜 우리 거 무단으로 갖다 썼어? 너 우리한테 돈 내고 쓰든가 해야지. 그렇지. 라고 하는 게 네. 대응이어야지. 그렇지. 그게 아니라 왜 거기에 도용한 영상이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이거를 형사소송을 걸고 이 채널을 폐쇄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떤 오바, 백바, 천바, 만바라고 하죠. 이런 예. 거. 예. 이거를 이 결제한 사람을 이거 해야 돼요. 징계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일을 이렇게밖에 KTV 못하냐. 사장도 이게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겠지. 박민처럼. 예. 그렇죠. 네. 지금 박민도 KBS 제1노조인가요? 거기에서 2천 몇십 명이 한 5일 정도 걸려가지고 이 박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불신임이 98.75%가 나왔다 네. 그러고 이 류희린 방침위원장은 자기가 셀프로 자기 급여를 총리급으로 1억 9,500만 원을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고 총리급으로? 총리급이에요. 1억 9,500만 원 급여를 연봉을 방심위원장이 방심위원장이 류희림이 그래가지고 어제 과방이 대정부 주민한테 난리가 났었잖아요. 게다가 진짜 씨. 그 엄청 챙겨 먹는구나. 이동건하고 이상인하고 네. 둘이서 같이 2인 체제로 의결했었던 그 권태선 이사 취소라든가 해고라든가 이런 네. 거 등등 있잖아요. 네. 그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3건이 걸려 있는데 그 소송 3건 걸려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이쪽도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돈 얼마 들었더라? 4,920만 원 들었대요. 소송 3건 들어오는데. 그게 다 국민세금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가방에서 그거 다 내려라, 삭감해라,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하나 가짜뉴스 근절 뭐 타파한다고 난리쳤었잖아요. 예. 가짜뉴스 근절한다 그러면서 회의를 자기네끼리 주도를 하는데 실제 가짜뉴스 대책반은 거기에 만들 수도 없는 거였대요. 근거 그 정도 없고. 근데 그걸 한답시고는 만들어 놓고 실제 뭐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300 몇십만 원을 또 그 돈을 쓴 거예요. 회의비로. 그래서 그거 니네가 다 변상해 내라. 지금 그것까지 좀 어저께 나왔었어요. 좀 난리 지금. 자기들 사익을 또 요리조리 다 챙기네. 엄청 난리 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 사익 정말 잘 챙겨요. 아까 그 유튜브 사건 보면 이제 변호인이 네.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 아까 변호인. KTV 사건. KTV 변호사. 사건. 네. 김건희 여사 변호사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그 여사의 어떤 상황과 여사의 일정과 여사의 뭐 관련된 이슈들을 대응하는 팀이 있으면 네. 이 변호사한테 가 이걸 맡겠다고 하면 넌 이거 맡으면 안 돼. 너 이거 맡으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오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 이런 사실 사전적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변호사가 어느 사건을 수임하는지 다 관리하고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이 사건을 맡으면 당연히 당사자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권력이 우리를 위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센 변호사가 와갖고 네. 그러면 최소한 요 정도 사이즈의 일을 처리하면서 이렇게까지 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지적됐지만 삭제 요청한 건 중에 대통령 관련 건은 9건이고 여사 관련된 건 38건이라는 거잖아요. 아, 여사 관련이 네. 너무 훨씬 많아요. 많아?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역시 영부남이 맞나 봐. 이렇게 하는 건데 스스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다는 거죠. 이렇게 일 처리를 해버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했지라는 의문은 결국 다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게 목적이고 목표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금 그렇지. 말씀하신 최지우 변호사 이런 사람들 예. 대통령이 이 선거 대선 나갈 때부터 그때부터 직접 영입해가지고 픽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직접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왜 형사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왜 유튜브 채널 폐쇄를 명시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셨지만 그런 무리수를 왜 두겠습니까? 그게 실질적 목표니까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러한 패러디라든가 뭐 풍자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이러한 유튜브의 녀석들이 어떤 경로로든 최고의 권력에 보호가 된 것이고 뭐 보호가 됐든지 아니면 본인이 받든지 뭐 알고리즘의 위력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받든지 이거 어떻게 안 돼? 라는 얘기가 이제 간 거고 어떻게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되게 만드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무리수와 그리고 그 과정에 그러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출신의 변호사가 등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연이어 이어지는 과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거는 그 외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되죠. 저는 이 사건에서 여담입니다만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요? 이 최주 대통령실 행정관, 대통령이 직접 픽했던 이 변호사가 예. 민영사 사건을 처리해 주는데 수임료를 990만 원밖에 안 받아요. 근데 이거를 사건을 맡겨보시는 분들은 네. 알겠지만 네. 이 정도 레벨에서 민영사? 990만 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싸네. 많이 싸. 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건이 생기면 최주 변호사한테 1,000만 원 미만으로 맡겨라. 1,000만 원 미만으로. 네. 많이 싼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 싼 건데? 최주 변호사가 아니, 왜냐면 민사만, 네. 아니, 형사까지 있는데. 옛날에 그 이재명 대표 재판 한창 많이 할 때 네.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가 만내 정내 난리치면서 그렇죠. 뭐 그거 보면 어쨌든 싸게 해주면 그 상당 이익, 그 차익 상당 이익을 이 사람이 사실 뇌물로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때 그랬었어요. 네, 아, 있었죠. 맞죠. 예, 지금 이것도 지금 1,0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싸게 해준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관장 또 약속 받아. 그런 의심이 드는 데다가 예. 플러스 만약에 뭐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럼 이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변호사 업무가 실질적으로 아닌 것이다. 물론 변호사 일을 하는 거지만 제가 그렇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변호사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다. 지금 VIP 유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네요. 그렇게 봐야 되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도 많고 뭐 사람들 뭐 심란하고 경제도 안 좋고 뭐 이런데 추석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대통령실 앞에 용산에 그 용산 무슨 가족공원 뭐 만들어서 어떤 특정 사람들은 본인한테 비판적인 사람들은 또 들어오지도 못하게 LH가 하고 그러더니 과학체험관을 또 짓는데
2개월 만에 계획을 세우고 42억 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황당한 게 돈을 쓰려면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된 장소에 4조 2천억 들여서 만들든지 42억 들여서 무슨 과학체육관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를 이게 42억 들인 과학체육관을 누가 올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예.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됐고 추진이 됐는지를 이게 따져봐야 무슨 되겠지만 어린애들 지금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보도가 나온 내용만 봐도 예. 한 2달 사이에 편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2달 사이에 갑자기 과기부가 거기에 과학기술체험관이 하나 있어야겠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대전에 엑스포 전시관 가보세요. 네. 그 돈 엄청나게 들여서 네. 만들었지만 방문객 수가 얼마인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어디선가 여기다가 그런 시설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근데 어린이 정원에 용산 어린이 정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관심 많은 분이 사실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한 게임 중에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원지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유원지를 내가 여기에 내 유원지에 이런 놀이기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설치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마진이 안 나오면 이제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그 기분으로 하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 어린이 정원이라는 걸 어쨌든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뭘 지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 과학도 하나 있어야겠지? 이렇게 짓는다 이 개념 아니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별도의 설명이 불가능하죠,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진짜 어린애스럽네. 어린이들 유치해. 타이쿤, 왜 이렇게 유치해? 용산 어린이 정원 타이쿤 게임입니다.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이거를 용산 집무실에서 창문으로 어린이 정원을 보니까 이 공원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뭐라도 하나 지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저희 집에 초등학생이 있었고 제가 간간히 여기 이제 용산에 박물관도 가는데 여기에 있는 학예사들 비정규직들이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거기 엄청 많이 오거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박물관 아닙니까? 저는 갈 때마다 이거를 좀 해결해 주지. 이 입구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딴 것도 아니에요. 임금 인상이랑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학예사들이? 학예사들과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짜는 그 문화관광부 이제 자회사 고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이 용산을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시각 말고 한 번이라도 그 정원에 공원에 있는 시설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근무하는 사람들의 여건을 둘러봤으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게 용산이 중요한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용산에 그 국립박물관에 곳곳에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두고 그걸 방치합니까? 그걸 해결해 줘야지 문화관광체육부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까요? 알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2달 만에 40억짜리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체험관을 지려면 요새 들어가야 되는 게 제가 그냥 문외한인 제가 봐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런데 이걸 40억으로 시설까지 해갖고 다 이거를 진다고? 라고 하면 이거는 위에서 오더가 떨어지니까 과기부에서 그거 어떻게 좀 편성해봐. 이렇게 된 과정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맨날 예산을 긴축한다 그러면서 꼭 써야 될 쓸데없는 것들은 거. 다 빼.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뭔가를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꼭 해요, 뭔가를. 근데 쓸데없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조악해. 예컨대 예. 용산 대통령 관저라든가 용산 집무실 이런 것도 다 원래 없던 거를 자기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지고 그렇죠. 돈을 엄청나게 쳐들인 거잖아요. 이번에 이 과학기술체험관 같은 경우도 없는 거를 지금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적정한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또 없어요. 그리고 그걸 공모하지도 않아요. 이번에 과학기술체험관 만든다 그러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사할 사람들을 공모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선진국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얼마가 들든 간에 콘크리트 건물을 뭐 콘크리트든 철판이든 뭐든 간에 서둘러 지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안에 어떤 콘텐츠로 어떤 내용을 계속 발전시켜서 녹아낼 수 있는지 그 구상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어떤 장소에 어떻게 짓는 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겠다. 그리고 대상은 누구고 그 사람들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줘야 박물관이거나 무슨 뭔 거지. 이거는 42억 가지고 뭘 합니까? 그 김건희 씨가 그 정자 비슷한 거 해가지고 앞에다가 그 빔 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 빔에 콘텐츠 들어가는 것도
어지간한 거 한 1, 2억 해요. 비싸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그 콘텐츠 자체가 비쌉니다. 근데 이걸 42억에 짓는다고? 과학관을? 이분들 저 해외여행 많이 다니셨잖아. 정 이런 거 하고 싶으면은 저 롤러코스터 타이쿤 추천드립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 그래. 거기서- 차라리 그거, 네. 그거 하나 놔라, 그냥.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애들한테. 가상 세계에서 하시면 네. 되는데 그거를 왜 용산 앞에 어린이 정원에서 하시고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한 10개나. 그러면 42억 되겠다. 그리고 4억 2천짜리. 그리고 관저에 뭘 사고 싶으실 때는 컴퓨터 게임 심즈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심즈에서 다 사고 배치할 수 있다. 네, 아이고. 그거 거기서 하면 되는데 왜 진짜. 이렇게 피곤하게 미치겠다. 컴퓨터 세상에서 다 할 수 이 있는데 게임들을 다 아는 거야, 쟤들이? 대통령실로 좀 들어가죠. 알아듣고 그거는. 있는 거야, 남자들? 네. 대통령실로 야, 들어가면 될 것 제가 같아요. 가서 게임이나 하시라고 그러면 쫓겨나죠. 이러지 말고 게임이나 하라고 그러면. 그러다 다 잘려있네. 예. 재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 윤석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이 그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그때 코로나 때 확장 재정한 거 잘했다. 긍정적 효과를 냈다라는 보고서를 지난해 이미 발간을 했었네. 네. 근데 맨날 방만 재정했다라고 문재인 정부 욕만 했었군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때 재정을 그렇게 운영해야 됐어야 되는 이유는 다 그 당시 알죠, 신문들만 우리가. 찾아봐도 그렇죠.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전 정부가 방만하게 재정을 썼고 우리는 긴축 재정입니다. 이 얘기만 앵무새처럼 지금 읊조리면 사는데 실제 예산은 뜯어보면 안 맞는 거고 지금 뭐 40억 이런 예산했지만 대통령이 관심 갖는 예산들 뭐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언급했던 것들은 또 막 늘어나고 또 대통령이 근데 지방 돌면서 지역에 했던 약속들은 다 사라지고 다 사라졌죠. 뭐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뭐 예산안 관련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리죠. 이게 예산을 운영할 실력이 있는 정부냐 이 부분에 회의가 드는 어떤 근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은 경제를 뭐 아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를 안 하지만 얘기를 하는 건데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은 경제관료 출신인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말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몰라서 그런다라고 뭐 하더라도 얘기를 하려면은 전 정권에서 어쨌든 코로나19 극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채무도 많이 생겼고 돈을 많이 이렇게 썼지만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있어서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돈을 아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하나하나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정권 인수했을 때 우리는 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거짓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기를 바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가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부가 재정을 써야 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재정을 써야 될 일에 대해서는 재정을 쓰지 않고 무조건 긴축정책이고 긴축정책에 대한 정당성은 무조건 전 정부와 국가 채무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서 정작 또 쓰면 안 되는 거는 이것저것 막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이런 정부가 실력 있는 정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력이 없는 정부죠. 그 재정과 관련해서는 의료 대란 지금 처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니 그 구조적으로 어떻게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야 의료 대란이 발생을 하니까 야 돈 더 줄게. 아니, 그것도 임시 의료수가 금방 조금 올려줄게. 네. 그러니까 완전히 350% 올려준다고? 아니, 그러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 우리는 보험료 더 내야지 뭐. 아니 그리고 네. 의사들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처음에 문제 발생하니까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니네 돈 때문에 그러지 이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모욕감을 줬잖아. 이번에도 또 의료수가 올려줄게 이러면서 또 쓰면 살살살 달래기를 하는 거야 돈 가지고. 예. 의사들이 지금 매우 기분 나빠하고 매우 모욕적이에요. 내가 지금 돈 몇 푼 더 벌려고 좀 일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니네들이 내놓은 이 의대 정원 아니라는 게 실제 무슨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서 우리를 설득시켜라. 이게 그들의 얘기였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 니네 돈 때문에 그러지? 니네 요번에 추석 때 좀 못 놀아서 그러지? 내가 돈 많이 올려줄게. 그 돈 내가 내는 건 아니고 여기 사람들이 내는 건데 내가 사람들 못 오게 해줄게. 응급실에 막 아무나 다 어중이 떠중이 올라 그러면 너는 경증인데 왜 왔니? 이러면서 내가 얘한테 돈 왕창 뜯어줄게. 지금 이 얘기를 딱 하고 그렇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동떨어진 진단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뭐 그 향후 몇 년간 5조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립대 네. 의대 교수 1,000명 이상 늘리고 전공의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의대 교수를 그리고 만들어냅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기초 분야나 정말로 필요한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모자란다는 얘기였지. 그렇지. 의사 전체 숫자를 가지고 지금 그렇죠.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 근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 필수 의료 분야의 사람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낼 것이냐, 이 안배와 관련된 당근을 뭘 줄 것이냐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얘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도 어제 없다고요. 이 정부가 진짜로 되게 그거 한 게 어제 뭐 이례적으로 의대 몇 명 지원할 것 같은지 지원율 같은 거 발표해버리지 않습니까? 수시 뭐 수시? 네 개가 근데 그게 의도가 뭡니까? 정부가 한 번도 그런 걸 직접 발표한 적이 없는데 그렇지. 의도가 뭡니까? 야 여론이 아무리 이래도 우리가 의대 정원 늘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이렇게 지원 많이 하고 이거를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여야 뭐 의정 협의체라는 걸 가동한다고 뭐 이러는 가운데 의사들이 안 오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2025년도도 그러면은 한번 얘기는 해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한번 테이블에 앉아봐. 이렇게 지금 의료계한테 막 명분을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불참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수시 의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러면서 밑으로는 2025년은 되돌리기가 어렵단다. 이걸 지금 뉘앙스를 주는 거잖아요. 열어가지고 이걸 다 정보를 그래서 열어가지고. 국민하고 의사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봐봐라, 니네가 실제 우리가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학부모 좋아해, 학생 그렇지. 좋아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데 너네 의사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 지금 눈 감고 무시하고 니네 밥그릇만 생길 거야? 둘이 싸워봐. 이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의사들이 계속 그거 가지고 반대하면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봐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당신들 지금 자녀들 의사 만들려고 그런다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증언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것까지 전부 다 원전으로 돌리자 그러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 완전 이간질을 아주 그냥 도사들이지. 저희 신문에서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시리즈의 사설이랑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 정부 네, 초기에 네. 지금 어제 개혁신당의 의사 출신 의원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벌초 가지 마셔라. 그래. 가능하면 얼마 주면 가능하면 집 밖에 나가지 마셔라. 네. 생선 먹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자, 근데 휴일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려야 하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됐던 일들을 못 하게 되는 상황. 그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게 되는 상황. 이게 후진국이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꾸 뭐 의료 정원이 몇 명이냐 이게 아니라 병원을 못 가겠다라는 심리를 사람들이 갖기 시작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정부가 얼마나 고민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의료 수가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대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명절이라고 빨간 날 되니까 병원 응급실 못 갈 것 같으니까 야 밖에 나가지만 지금 이런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라는 건 뭐냐 이게 좀 근본적으로 회의감이 듭니다. 교통사고 나니까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차 타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걸어가다가도 뭐 물건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주변에 본인의 식구가 의사가 아닌 이상은 나가지 마세요. 매우 위험합니다. 본인의 식구 의사들도 짜증냅니다. 여기까지. 나가지 마세요. 예. 오죽하면 이런 상상까지, 이건 상상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상상을 하더라고. 혹시 김건희 씨의 먼 친척의 친구의 지인의 아들이나 딸이 의대 가고 싶어서. 전국 석차가 5,001등이어서 3,400명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2,000명을 늘린 게 아닌가. 그래서 5,001등을 위한 어떤 방안이 아니었나. 초창기 때 나온 얘기인데. 처음에 나온 얘기예요 그거. 아이고, 아유, 국민들이 이런 상상까지 해야 별얘기다. 되겠어요. 네, 별얘기다. 네. 말도 안 되잖아, 사실은. 예. 최근에 정치본생 노영희 변호사,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내일까지 제가 하는 금요일입니까?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예. 내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목요일입니까? 예. 헷갈리는군요. 네, 그러세요. 예. 오늘 정치본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